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가 공개되면서 확실하게 증명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 연초부터 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 절친한 그 두 사람 사이가 멀어졌대. 아이 정말이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후배인데 그게 되겠어? 맞아. 지금 막 지금 둘이 뭐 지금 장난 아니래. 뭐 고성으로 전화기로 막 고성 지르고 싸우기도 했대.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공식화됐잖아요. 문자 이번에 5번의 이 주고받았던 문자를 딱 보니까 사실로 드러났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자 공개 이 파장은? 근데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문자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거는 참 저도 이걸 보면서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자가 공개가 되지? 공개됐는데 문자 내용을 내가 읽으면서 몇 번을 읽어봤어요. 야, 이 문자에게 합리하고 있는 게 뭐지? 이거는 지금 보면은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윤한 간의 어떤 그 관계가 뭐 그거를 봐서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을 뿐더러 정치 비정한까지 느낄 만큼 이게 명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이 사건은 이 문자 사건은 단순한 선거 전에 어떤 뭐 이런 공방 정도가 아니고 여권의 분열의 도화선이 된다. 도화선이 되고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이래 봐요. 일단 저도 문자 얘기를 사실 김기현 실장 얘기하기 전에 들었었어요. 여권 관계자한테. 근데 제가 거의 확인 비슷한 건데 최근에 또 들은 거는 지금 문자 원문 5개가 원문 그대로 유유까지 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공개됐지? 그러니까 누가 전해준 게 아니라 그러면 여사가 전문을 다 공개를 한 건가? 자, 그 과정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이제 그 얘기는 저도 들었었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1월에 처음에 문자가 오간 다음에 대통령이 너무 열받아서 야, 믿었던 자기의 후배 부하 한동훈 위원장이 여사가 여러 번 문자를 보내는데 익십했더라. 여기에 극 분노해서 극대노해서 주변인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보여준 거랑 전송한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원문 다 공개돼서 이건 그거 같아. 이 원문 그대로는 어디서 나왔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용산의 인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사와 대통령이 그 원문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갖고 있는 당사자는 한동훈 위원장.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대로 전달하기를 하지 않았으면 일단 원문 그대로는 애매한데 일부 용산 인사들이 그걸 가지고 있었대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개하면서 그거가 좀 이번에 원문 그대로 노출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문자 얘기를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다 뜯어가지고 분해한 다음에 다 이제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조립을 하는 식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누가 공개했을까? 문자를 주고받은 당사자는 한동훈과 김건희 여사 2명이에요.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과 김건희 여사 2명. 한쪽에서 흘렸을 거라는 게 있고 양쪽에서 모두 다 흘렸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자 공개를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보는 자가 흘렸겠죠. 그것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자가 흘리기보다는 표현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자가 될 거예요. 보려는 자가. 왜냐하면 역풍이 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공개했을 리는 없다라는데 두 분은 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죠. 가능성이 좀 낮죠. 없다는 아니고 낮다. 역시 이제 낮죠. 사회학자 여론조사가라 100%는 네. 0%나 100%는 없으니까 낮다. 그러니까 매우 낮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쪽에서 흘렸을 것이다. 그럼 김건희 여사 쪽이라 하면은 김건희 여사인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측근인가로 또 세분화돼야 돼요. 말씀하신 걸로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가 한동훈 위원장과 1대1로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문자는 자기 휴대전화에만 있었을 텐데 자기 휴대전화를 본인의 의지 없이 누군가 이거 풀어가지고 락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몰래 김건희 여사 몰래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가져갔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그 문자는 대통령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럼 그거를 전송을 받았겠죠. 그럼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보내줬고 전달하기.
대통령이 그거를 측근들에게 내지는 뭐 누군가에게 보여줬거나 전송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경유해서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에 문자를 갖고 있었고 이번에 그분들이 공개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분들이 용산에 몇 명이 있어요.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지는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용산에 일하는 공식 직함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엘모, 근데 그분들이 공개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다라고는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걸 보여준 거를 봤다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럼 그분들은 누구로부터 입수를 했냐? 대통령을 통해서 입수했냐? 아니면 김건희 여사한테 바로 입수했느냐? 예, 그 정도 차이인데 그건 중요하지 그건 않다고 중요하지 봐요. 않는다. 왜냐하면 예. 그분들이 어차피 용산에서 일하지만 여사랑도 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문자 내용을 그분들은 용산에 있는 그 인사들은 언제 최초 처음 확보를 했느냐? 1월 달이냐? 아니면은 최근에 전당대회를 앞두고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만약 최근에 확보를 했다면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자 내가 그때 진짜 사과하려고 했었잖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문 그대로 공개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최근 확보된 거라면은 사실은 대통령이나 여사가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할 거고 그런데 저는 상황에서 이건 정확히 모르지만 1월에 이미 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1심 얘기가 일부 지방 언론을 통해서 1월 달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일십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어요. 그 보도는 아마 충북 그 7월 보도입니다. 그거는 7월 초 그러니까 보도고 7월 초에 보도가 나왔는데 1월에 TV조선 보도는 여사가 이런 뜻을 사과할까요라는 뜻을 당에 피력했는데 당에서 대답이 없었다 정도로 그거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익십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당시에는. 일십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과하려는 김건희 뜻을 여사 피하겠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 의사를 전했고 당에 전달했고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거는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다는 거냐. 그 아는 사람이 기자에게 얘기했고 그 기자는 그걸 쓴 거고. 그렇죠. 1월에 이미 그건 있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문자가 오고 갔다는 사실이 사실은 1월 달에 이미 주변 인물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처음 알았겠죠. 왜냐하면 여사가 대통령한테 가장 먼저 보여줬겠죠. 가상컨대 오빠 내 문자 씹었어. 이렇게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죠. 오빠라는 표현은 여사가 사실은 뭐 녹취에서 다 했던 표현이니까. 그래서 내 문자를 한 위원장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보냈는데 답을 안 했어.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걸 얘기를 듣고 윤 대통령이 극대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극대노한 다음에 나한테 보내와. 그래서 어떤 이런 XX에게 믿고 뭘 맡겨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 그러면서 주변 인사들에게 그걸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야 봐라. 이런 놈이다.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보냈는데 이런 놈을 어떻게 믿고 한이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되냐?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 정도 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합리적 추론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줬고 대통령이 주변 인사들에게 그런 거 사실을 보여줬고 그때부터 1월 달부터 이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일십했다는 거는 여권의 핵심 또는 용산의 뭐 주요 참모들 사이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알고 있었어요.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그냥 없던 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때부터 쭉 여권 내에서는 일부 아는 사람들은 알던 사실이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막 커진 거는 지금이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묵혀뒀던 거 아무도 모르던 비밀스러웠던 그거를 꺼내서 탁 터뜨린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과 야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익십했어라는 사실과 원문 그대로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유도 있고 원문은 대통령의 배우자 퍼스트레이디에 어떻게 보면 문자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문 그대로 누가 공개한다? 이거는 좀 다른 암묵적이라도 이거는 재가를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재가가 전당대회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물론 뭐 워낙 비상식적인 일이 많아서 안 받고 그냥 터뜨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건 기강이 무너진 거라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장관 아시겠지만 뭐 부처 출입할 때 장관이 보낸 메시지도 함부로 이렇게 원문 그대로 공개는 안 하는데. 맞아요. 이번에 그냥 1월 달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그런 카더라 수준으로 문자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니라 그렇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건 아니죠. 일방적으로 중고. 주고 예. 그 내용이 그렇게 원문 그대로 딱 공개된 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죠. 작성자 또는 대통령의 허락 하에 공개가 된 거다. 그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게 이런 합리적 뜻이군요. 해석이죠. 그리고 분명한 건 제가 뭐 여러 여권 관계자들한테 확인한 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극도로 싫어한다. 지금도 지금은 이제 더 싫어하겠죠. 이전에도 싫어했고 지금은 이전에는 지극히 싫어한다. 지금은 아주 지극히 싫어한다 정도의 표현일 것 같아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대통령을 싫어한다. 제가 1월 달에 처음에 1차 윤한 갈등이 있었을 때 민주당 인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건 약속 대련이다. 제가 민주당 인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객관적 솔루션이 나온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윤 대통령하고 선긋기를 하면 오히려 대선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의도적으로 이건 민주당에서 의도적인 게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 아는데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한 몸으로 만들려고 자꾸 했어요. 그래서 약속 대련이라는 걸 억지로 많이 밀고 갔다고요. 그 프레임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도 당시 보면.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아니다. 조금 있으면 바로 드러날 일이 있는데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럼요. 이거는 맞아요. 둘은 지금 제가 그때 말씀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모욕감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라는 표현을 제가 여기서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이미 멀어졌어요. 당시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사퇴하시오라고 했던 거를 민주당에서는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는 당시 민주당의 관계자들이 얼마나 정무적 해석을 잘못했는지 실제 우리 정치판에서 약속 대련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의혹 차원 말고 진짜 약속 대련 사례가 있던가요? 없어요. 약속 대련 정치판에서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이 되고 사실 약속 대련 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도 음모론이에요. 이것도 음모론인데 민주당이 나는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컨설팅을 하고 뭐 전략을 짜고 이런 쪽에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민주당의 그 선거 전략의 패턴이라는 게 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 현상을 단선적으로 해석한다는 거. 기계론적이고 법칙적이고 단선적으로 해석한다는 거고 이 사회 현상이 기계론적으로 법칙적으로 움직이면은 그 어떤 변수 하나를 딱 바꾸면은 그 결과가 딱 다르게 나온다는 이런 어떤 등식 관계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민주당에 되고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변화에 관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그건 달리 표현하면은 음모론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달리 이제 그걸 조금 더 표현하게 이제 성격을 달리 표현하면 약속 대련인데 실제 그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사회 현상에 어떤 뭘 하나를 여러 개 바꿨다 해서 결과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결과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뭐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밝혀졌지만은 적어도 5번 이 격을 경험해서 약속 대련이 앞으로 뭐런 이야기 좀 덜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뜻밖의 이 정도로까지 관계가 우리 이제 안 좋게 간다 그리고 정치 극으로 박아서는 어차피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은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했지만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어떤 경로로 이게 공개가 됐는지 이제 한번 들어봤고 또 하나는 좀 이건 지엽전 얘기 또 먼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극노한 그 이유가 첫 발단이 뭐였을까?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일십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해서 이관섭 실장한테 관두라고 한 건지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장관 시절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서 뭐 법 앞에 모든 이는 평등하다 등등 해서 무슨 뭐 수용 가능성 내지는 뭐 그런 쪽의 의사를 밝히면서 그때부터 대통령은 경로했던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좀 있나요? 예, 약간은 있는데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여기는 지하 세계니까 음모론까지 아니어도 여러 가설들은 얘기할 수 있죠. 뭐 가설들이에요 다. 옥상에서는 얘기 못해도 지하실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제가 1월 달에 들은 얘기가 1월 21일이 이관섭 실장,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그만두셔라라고 했던 거잖아요. 최초 문자는 1월 15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1월 21일 날 사퇴 압박이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요? 왜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전주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사실 들었었어요.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에 26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했는데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통도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좀 의아했거든요. 둘 사이가 가까운데 왜 전화를 안 했지? 한동훈 위원장이 좀 너무 결벽증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정도로 썼는데 이미 그 전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해서 그때부터 사이가 좀 틀어졌던 거죠. 대통령이 볼 때는 여사 문제 가지고 12월 달부터 이미 그렇죠. 예,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추진한다고 했을 때부터 법무부 장관 퇴임식 때 아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녀석 봐라 했다는 게 있었던 거죠. 그게 1월 15일 문자에 대놓고 여사가 얘기합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해져서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 이전부터 그럼 두 그렇죠. 사람 사이가 1월 갈라지기 시작했다. 15일 이전부터 두 사람 사이는 갈라졌고 서로 소통도 안 됐고 1월 15일 날 또 뒤에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언제 부위와 전화를 하시거나 식사를 좀 하시죠. 맞아요. 부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게 제가 그때 문자를 보면 요일별로 문자가 내용이 있는데 5개 문자 내용이라 그때 여사가 뭐라고 하냐면 큰일 하실 분이 조그만 사안으로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라고 여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사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조짐이 보여서 그걸 좀 어떻게 무마시키려는 그리고 그 충돌은 자기 때문이잖아요. 본인이 빽받아서 생긴 거예요. 대통령 성격에 와이프 문제는 너무 강력하게 나갈 거고 가부장적인 게 강하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워낙 또 그런 게 분명한 사람이니까 또 강하게 나갈 거고 그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1월 15일 처음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낸 이유는 물론 이제 총선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제 수도권 싸움이 어려워지고 총선에 패배할 것 같은 당내 위기감도 있었겠죠, 물론.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미 그 전에 1월 15일 첫 문자를 보내기 전에 이미 자신의 특검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한동훈 20년 동안 넥타이 살 때 뭐 한동훈 위원장 거까지도 사주는 그렇게 친했던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특검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가 이미 그렇죠. 본인이 볼 때는 되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1월 15일 날 첫 문자를 보내게 된다. 거기에 표현이 조바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문자를 일십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한 위원장한테 대노하고 극노했다. 이거는 사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누적되는 결과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후에 마지막에 폭발한 거고 그 전에부터는 시작은 법 앞에 평등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녀석 봐라. 어딜 가면 형수한테 법 앞에 평등. 형수 수사받으라는 얘기야. 계속 쌓이다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폭발한 거죠. 자, 요거를 그렇게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이에요. 시간을 한번 봅시다. 1월 15일경에 그런 이제 조짐이 나타났는데 이 개인으로서의 한동훈과 윤석열과의 관계는 좋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을 맡긴 거 아니에요. 좋았고 그랬죠. 신뢰를 했기 때문에 맡겼는 거. 그게 12월 말이에요. 12월 말경이죠. 김기현을 낙마시키고. 근데 불과 15일 상간에 이런 문자가 이게 뭔가가 이 비정상적인 문자가 발생했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사무총장으로 거기 누구죠? 그 이철규 아니 장동혁인데 사실 장동혁이라는 인물도 한동훈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을 가면서 사무총장이 지금은 한동훈 사람이 돼 있지만 그때 초선이었으니까요. 잘 몰랐다면은 이 사람은 누가 추천을 해줬겠어요? 그러면 장동혁은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쪽의 사람이었겠죠. 그렇게까지 해서 비대위원장을 안 찾는데 불과 15일 상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볼 때는 비대위원 구성이에요. 비대위원 구성이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김경률 등등 김경률하고 뭐 거기에 보면은 나도 비대위원은 전통적인 그 보수 진영의 정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비대위원 구성인데 그 비대위원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부터는 윤석열 한동훈 이 후보의
그 의정이 많이 들어갔고,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비대위원들이 지금도 거기에 내부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이 마인드나 선거 전략이 전통적인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야기하면은 이 벼랑 끝 전술이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책임자를 밟고 간다든가 이런 컨셉은 그런 쪽에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거기에 관여를 한다면 이 비대위 구성하는 것이 이거는 굉장한 다른 이미 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고 그 와중에도 김경률이 이 한동훈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용산에서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 과정에 김경률 발언이 뭐 예를 들어서 사과할까 말까 이쪽에서는 고민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이야기가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가 순식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추천은 용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 17일 날 나오는데 1월 17일 JTBC 장내만 예도사 하잖아요. 그때 용산에서 대노했고 그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갔습니다. 말이 되냐? 김경률 어떻게 관리했길래. 당시 한동훈 위원장이 측근들이 얘기했고 내가 추천했어. 용산에서 추천해놓고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뭐 아시겠지만 조국 교수, 서민 교수, 김경률 회계사 이 세 분은 원래 이제 진보 쪽인데 조국 사태 때부터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사실은 완전히 뭐 비속어를 한다면 학을 뗐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과 가까워졌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당시 아크로비스트에 가서 뭐 밥도 먹고 여사랑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조국 흑서 쓴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원래 한동훈 위원장도 하고도 김경률 회계사가 원래 삼성물산 회계 문제 때문에 그전에도 보긴 했지만 원래 대통령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사랑도 가깝고 이번에 진중권 교수가 57분 통화했잖아요. 그 전에도 어쨌든 가끔씩 뭐 문자라도 조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만나왔었고 그래서 원래 김경률 비대위는 참여했지만 참여한 건 용산에서 한 거다. 참 묘하네. 그래서 금감원장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때 친윤 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토론에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아니고 비대위원 하기 전이나 뭐 고짐인데 용산이나 뭐 아무튼 친윤 쪽에서 뭐 덕담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걸 왜 원희룡 후보는 모르고? 원희룡 후보도 제가 볼 때 알 겁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모르면은 공격을 위해서 엄청나게 정보가 늦은 거예요. 이렇게 참 지엽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재밌는데 이제 본질적인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원래 야사가 재밌어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보낸 5통의 문자는 우리도 이제 문자를 쭉 봤어요. 국민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던 건가? 아니면 사과를 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저간의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보냈던 문자인가?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요거는 이제 지엽적인가? 이건 좀 다음번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이 원하면, 한 위원장이 원하면 얼마든지 대국민 사과를 할 수 있다. 요게 진짜 본 속내였습니까? 아니면 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못하게 한다 했을 경우에 역효과가 더 크다 뭐 등등의 저간의 사정이 있으니 한 위원장께서 좀 이해해 주시라 못한다는 쪽이었는가? 요게 이제 용산하고 친윤계하고 한동훈 위원장 쪽하고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부분이에요. 요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최고 쟁점으로 떠올랐으니 당 이게 비대위에서도 그걸 검토를 했을 테고 당사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의견도 나눴을 거고 그 과정에서 나는 때에 따라서 그 문자가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이런 컨설팅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라고 100% 그거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까? 못하죠. 뭘 하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 문제에 이렇게 대가 있는데 이거를 선거는 당에서 치러야 되는데 당의 의견을 묻지 않고서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내가 볼 때는 그거를 사고를 하려면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 왜냐? 이게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는 게 100% 확신하면 그렇게 해. 근데 그게 100% 확신이 안 쓰면 그걸 못 해요. 당연히 선거 전략은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한테 그거를 물었었다라고 이제 그쪽에는 취지는 그런 거 같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그 문자를 받고서 답을 줄 수도 없는 처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거를 공개하라 못하라 해서 잘 되면은 뭐 모르겠는데 잘못돼 버렸을 땐 그 뭐 선거 책임도 져야 되고 김 여사의 관계가 더 이상하게 되는데 그것도 본인의 문제가 되니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싶었던 문자죠.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답을 못한 이유는 또 그 나름의 또 얘기를 또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근데 왜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한테 오빠를 만나서 오빠 나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야 우리 저 와이프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싶단다.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봐도 됐을 일인데 대통령을 경유하지 않고 왜 다이렉트로 김건희 여사는 나 진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한 위원장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었을까? 저는 그 5개의 문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앞서 얘기했지만 조바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사이가 틀어질까? 자, 이 근거가 뭐에 나오냐면 첫 번째 여사가 이제 다른 문자에 보낸 거 보면 한동훈 위원장 말고 뭐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철자법도 틀리고 뭘 이렇게 보냈지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 5개의 문자는 유유유 이 3개 그냥 좀 귀엽게 보이는 거 빼고 엄청나게 정돈돼 있고 정제돼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이걸 나중에 공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정도로 전략적으로 치밀한 분은 아니거든요. 누군가 문법에 다 고쳐서 맞게. 네, 이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된 다음부터는 아마 상당히 예전과는 좀 다르게 존댓말을 다 쓰고 왜 누가 봐도 자기의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여사는 충분히 대우하면서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 딱 나오잖아요. 제 특검법 때문에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 너무 큰일 하시는 분이 할까봐 조바심이 납니다. 저는 이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사도 마음의 결정은 사실은 안 돼 있겠지만 우리가 뭐 짜장면 짬뽕도 잘 결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잘 생각을 못 합니다. 아주 좋은 거 빼고는 이분법적 생각을 잘 못 해요. 여사도 고민은 되지만 몸은 이미 사과를 안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주변에서 막 얘기하고 당시 용산의 분위기가 사과하면 안 된다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 사과하면 그쵸. 안 된다가 그때 주 분위기였다고 분위기죠. 봐야 돼요. 그렇죠. 몸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자, 요 문제 누가 제일 반대하고 있냐?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 그다음에 그전부터 법의 평등 이러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인 건 우리가 뭐 중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래기 위해서. 진짜 사과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사정이 있고. 근데 거기서 뭐 그렇죠. 근데 사과 안 하는 쪽이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전 그럴 때 난 사과 못해 이건 아니고. 그렇죠. 문건으로 딱 해서 난 사과 안 함. 한 위원장 마음을 좀 달래준데 여기서 막 강하게 사과하라고 한다면 아이 그럼 해야지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을 다른 겁니다. 일부 조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이 구름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장담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서 아주 짧게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바로 여사가 답변을 쓰겠죠. 알겠습니다. 좋은 고언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과 안 할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한 보름 있다 문자 보냅니다. 전 정말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너무 말려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차피 이 코스로 가요. 그런데 뭐 그 정도 분위기다. 문자까지 공개되는 이런 정치판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폭탄 돌리기 했던 것인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실장님 말씀 따나 김 여사가 내심 사과하고 싶지가 않겠죠. 그러나 지금 거기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는 한동훈 그 멘트를 감안하면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음은 안 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서는 그거 하라고 하면은 하겠다 하고 던졌는데 그 정도로 하는 거죠. 이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알아서 할 것이지 내가 여기서 하라 마라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 또 그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마지막에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약간 폭탄 돌리기와 같은 그런 상황의 성격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거 다 추론인데 김건희 여사도 사과할 수가 없다는 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워낙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다 사과할 필요가 없고 사과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꾸만 좀 사과를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그러면 나라도 나서서 한 위원장을 설득해야겠다.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 참모들도 사과할 필요가 없고 사과할 일도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만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내가 나서서 한 위원장을 좀 설득해야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로 멀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내가 좀 다시 복원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위원장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을 가능성은 없나요? 뭐 모든 설득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을 그 사과하라고 하는 한 위원장의 마음을 설득해가지고 대통령과 같은 이제 뉘앙스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나선 거다. 뭐 모든 의도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일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뇌 지도 그림에 쫙 있잖아요. 크게 있고 여기 조금 있잖아요. 그 중에 약간 저는 한 5% 한동훈 위원장 설득해야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건 이래서 사과를 사실 못 하고 있는데 시키면 할게요라는 그냥 레토릭으로 그쪽에 더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여사는 한동훈 위원장 성격을 알아요. 설득 안 됩니다.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저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정도. 저는 이제 조바심이 한 70%,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가 20%. 한동훈 위원장과 계속 관계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 정도.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 그런 건 한 5에서 10%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위원장은 왜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뭐 한 위원장은 그 짧게라도 왜 답을 안 보냈을까? 저 여사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만 보내도 되잖아요. 뭐 사과하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저는 연구소가 사람 사이 연구소니까 사람을 분석하잖아요. 실존적으로 분석을 해요. 싫어서 안 보낸 거예요. 답장하기 싫어서. 우리가 어떤 뭐 전략이나 이렇게 하는데 가장 사람을 움직이는 건 자기 기분입니다. 왜 싫어요? 답답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사과해야 총선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대통령과 여사와 친윤계저 참모들이 저렇게 답답하게 민심을 못 읽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답장을 안 한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의 여사가 면품백 받는 모습이 11월 달에 공개가 됐잖아요. 서울에서 공개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당시 포즈, 디올백 받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왔어요. 그리고 본인은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위원장 측근 쪽으로 해서 들은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문제가 생겨서 법적으로 해결해라. 천상 검사죠. 전 그래서 한 7년 정도는 검사 때 벗고 정치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천상 검사예요. 근데 아니 백 받았으면 청탁금지법이든 알선수재든 위반된 소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소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라는 게 한동훈 위원장 생각일 겁니다. 사과는 않고 대통령은 본인한테 뭐라고 하고 짜증나죠. 그리고 여사는 계속 딱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사과 안 할 것 같은데 하라면 할게요. 어차피 안 할 것 같은데 계속 문자 보내고 짜증나죠. 그래서 저는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애정이 있었으면 여사에게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애정이 있었으면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요 한 줄 정도는 충분히 보낼 수 있어요. 그때는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 보내더라도 여사님의 고충이 크군요. 뭐 힘내십시오. 화이팅. 뭐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문자를 5통이나 받았는데 답장을 하나도 안 하는 거는 정말 절천지 원수가 아닌 다음에 그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정치를 하는 상황과 저기 관료로 있는 상황하고는 이 문자를 주고받는 그 자세가 달라집니다. 정치인은 이 문자가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두를 하는 게 쉬워요. 저도 녹음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이거 문자는 그 흔적이 남으니까. 이건 그대로 남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일 좋았던 방법은 더 이상 좀 덜 틀어져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두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되는데,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 문자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그 단계를 벗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남길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건 이제 지엽적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은 굉장히 정중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워낙 권위주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 영부인과 영부인이 뭐 높잖아요. 예, 대통령이랑 같이 우리는 이제 존중해주고 존대하고 말투도 그런데. 근데 그런 영부인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낸 여러 가지 문자를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랄까 대통령 영부인과 아무리 이제 당대표지만 비대위원장이지만 그 관계가 뭔가 좀 우리가 알던 권위주의 시대 때 우리가 봤던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사람이 꽤 20년 넘게 뭐 윤 대통령과 함께 굉장히 친하게 지내온 사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대위원장에게 영부인이 저자세로 문자를 보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의 냉혹함이죠. 정치의 냉혹함인 거고 이 차기 권력이 너무 일찍이 떠올랐고 지금으로 봐서는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서 이 민주당이 굉장히 코너에 몰릴 때 비대위 초기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마치 선거에서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이 되고 보면은 아무리 김건희 여사라도 차기 권력은 한동훈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 대통령의 부부가 말로가 불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본인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감심장이라도 그걸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굉장히 단순하다. 현실적인 상황에 역공개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 권력에게 이제 자신의 안위를 좀 부탁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저자세성으로 저자세에 따르는 표현도 사실은 뭐 주관적인 표현이니까 저자세 아닐 수도 있고. 원래는 사실 이 당 대표와 영부인 옛날 거기 보면은 이런 정도의 대화가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섯 번째랑 일식당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영부인인데 대통령 영부인인데. 분이 워낙 과거에 특성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이 표현이 아주 더 특이하게 보인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개그 프로그램에서 장도연 씨가 그런 역할을 하던데,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할 때. 소개팅이나 할 때 막 저한테 웃으면서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개그 프로 같은 데 나오잖아요. 한동훈 여자 못 때릴 것 같은. 지금은 감히 때릴 수 없는. 아니 젊었을 때도. 한동훈 때도? 위원장이 어렸을 때도 뭐 만약 장도연 씨랑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사귀었다. 장도연 씨가 재밌어. 자기 아버지가 죄송해요. 너무 웃기네 자기. 요 정도만 가능한 캐릭터가 약간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부터도 어려운 캐릭터예요. 우리 친구들끼리 뭐 고등학교 때 만날 때도 어깨 툭 치려다가 동훈아 그냥 요 정도 할 수 있는 약간. 뭐 아마 넥타이를 여사가 줄 때는 형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90도 연사할 수 있지만 씩 웃으면서 하는 그 모습이 전 연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함부로 어깨를 세게 칠 수는 없는 그냥 툭툭은 칠 수 있는 스타일. 워낙 좀 결벽증이 있고 자기 애구가 강하기 때문에 옆에서 함부로 하기에는 뭐 아시겠지만 편한 분들이 있고 좀 뭔 일은 잘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예전부터 여사가 사실은 둘이 캐릭터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여사가 편하게 막대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깝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 했었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극도로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문자를 보낸 의도 자체가 첫 번째는 조바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중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좀 더 가해졌다라고 봐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게 참 지금 이제 여권의 분열이 이 문자 논란으로 더 빨라지고 가속화되고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간다면 정말 이제 나중에 대통령 탈당 얘기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아주 이제 극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자 공개가 어떤 경위로 어떤 목적으로 누가 공개했는지 모르지만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더 쏠림 현상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 이 문자 공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 이 이후의 사태가 국민의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용산과 국민의힘의 당대표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있을까? 그렇다면 아직 2년 넘게 권력을 잡고 있는 친윤계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당대표라는 이름 하에 쥐락펴락하는 걸 두고만 볼까? 여러 가지 이제 할 얘기들이 또 무궁무진하게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뭐 깊게 들어가지 못하겠고 한마디씩만 좀 듣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어대하는 불변인 것 같아요. 문자 공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막 치솟고 있어요. 또 오히려 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면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까?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 같습니까? 다 예상하는 대로겠죠. 맨날 싸워요? 용산하고? 지금 그 어찌됐든 2대8 80%의 책임 당원은 아직도 사실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는 이전의 어떤 그 트렌드가 변화 없이 이전에 어대한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어대한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자 파동은 윤심을 레버리지로 작동하기를 뭐 바랐거나 그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쪽으로 놓고 해석을 한다면 이 여론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고 있다. 여론은 안 바뀌어. 20% 여론은. 민심은 바뀌지 않는데 책임 당원은 어떻게 가는지는 사실 지금도 우리 모릅니다. 저희들도 조사를 안 해봤고 할 수는 있는데 조사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찌라시성 정보인데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한 걸로는 책임 당원에서의 지지율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친윤계 일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보면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되면은 저기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 이래 이야기하고 저기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네. 이래 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안 맞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저희들도 예. 그거는 제일 썰이에요. 우리가 지하세계니까 썰들을 근거로 제시하기 제일 권위 있다고 보니까 그런 거고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저희들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지금 전당대회도 그 한이냐 아니냐인데 그 반한이 사실상적인 친윤으로 지금 이렇게 굳어가다 보니까 이 전당대회 자체가 친한 친윤 구도로 사실상 전결되어 버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황에 되고 문제는 한동훈이 이 당대표가 되면 엄청난 생각보다 큰 파워를 가질 겁니다. 왜냐면은 그 경쟁자가 한번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지금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좀 못한데 74년생 한동훈과 60년대 초반 세 분이 정치 경력이 그렇게 있는 세 명이 3대1로 붙어갖고 져버렸단 말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힘을 없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고 해서 져버리면은 이거는 한동훈에 실리는 힘은 당대표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커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 친윤계가 이준석 대표 쫓아내듯이 그렇게는 못한다.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만약에 그걸 시도한다면 진짜 큰 싸움이 돼버릴 겁니다. 완전히 깨진다. 당과 용산은. 또 당도 깨진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한 추석 이후가 정말 걱정돼요. 왜냐하면 야당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뭐 자기들끼리 싸워도 되잖아요.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 만약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이렇게 그것도 되기 압도적으로 때문에 된다면 집권 3년 차에 이미 대통령이 레임덕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미래 권력으로서 이걸 견인해 나갈 거거든요. 근데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두 사람이 검찰이고 자기 확신이 강한 이건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그 상황을 윤 대통령이 과연 받아들일 거냐? 저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스타일상. 윤 대통령은 뭐 좋은 표현을 하자면 저기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을 꿇지 않는다. 딱 그런 스타일. 총장 때도 그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구한테 절대 숙이질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뭐 여권 관계자 얘기를 들으면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배은망덕이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게 강하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역전되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이 뭐 홍준표 시장이나 뭐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다른 사람이면 사례에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부하에게 상황이 역전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 상황은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대통령과 대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금 열심히 내고 있는데 안타깝다.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대충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보수는 뭐 민주당도 좀 그런 성향이 강하지만은 스스로 대중성을 갖고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잘 없어요. 무조건 대세에 자기 권력을 쫓는 소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 생각보다 큰 세를 얻어버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단 말이 있었는데 요즘은 보수가 이제 분열로 망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좀 지켜보겠습니다.